안녕하세요. 부부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쉐보레차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국산 완성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쉐보레가 있죠. 쉐보레를 아직도 국산차로 알고 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쉐보레 차는 미국 차입니다. 수입차예요. 국산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입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쉐보레 차를 타시는 분들은. 쉐보레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대우자동차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우자동차는 그 김우중 회장이 만들었죠. 근데 맨 처음에 GM, 미국의 GM, 제네럴 모터스와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가 대우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자동차는요, 처음에 그랬다. 현대차도 미쯔비시랑 기술 협약을 맺어서 물론 출범을 했지만 대우차는 미국 자동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대우자동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우라는 자동차 그룹을 보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대우라는 그룹 자체는 유통회사 같아요. 유통회사의 성격을 많이 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GM이라는 회사와 합작을 맺어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GM 산하에 있는 계열사 있죠. 뭐 홀덴, 오펠, 쉐보레, 뭐 요런 부분, 요런 차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유통을 시킨 그런 게 이제 대우자동차고요. 대우자동차가 GM으로 완전히 인수가 됐죠. 그래서 GM 대우라는 명칭으로 한국에서 팔렸고, 그마저도 이제 완전히 대우자동차라는 브랜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우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쉐보레로 바뀌었죠. 예전 대우차 같은 경우는 그 현대기아차랑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한 80년대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더 차를 잘 만들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나섰습니다. 주행 안전성이라든지 충돌 안전성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는 나섰어요. 하지만 대우자동차가 망한 이유는 자체적인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는 미쯔비시하고 기술 협약을 맺었지만 나중에 자체적으로 자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했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갔었죠. 근데 대우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외국에 있는 브랜드의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해가지고 그냥 유통시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본적인 근본이 없는 거죠. 자동차 회사의 어떤 근본이 부족한 회사가 대우자동차였어요. 그래서 대우자동차는 원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쉐보레차, 대우차도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차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쉐보레는 그냥 미국 차잖아요. 쉐보레라는 GM이라는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가 이제 쉐보레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고요. 쉐보레 자동차를 논하기 이전에 GM이라는 자동차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GM은 미국의 3대 빅3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죠. 포드, 그 다음에 GM, 크라이슬러 중에 하나가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GM이라는 자동차 회사는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GM 자체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큰 회사가 아니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오펠도 인수하고, 뭐 쉐보레도 인수하고, 대우도 인수하고, 뭐 홀덴도 인수하고, GMC도 인수하고, 사부도 인수하고, 뭐 험머도 인수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 브랜드를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덩어리가 커진 자동차 브랜드지 자동차 기술이 있는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GM이라는 브랜드 자체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체 개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어요. M&A 기업입니다. 인수합병을 하는 기업이지 현대차처럼 현대차의 어떤 자체 기술, 벤츠, BMW, 아우디, 뭐 혼다, 토요타, 자체 기술이 있잖아요. GM은 자체 기술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큰 인수합병, 자동차 전문 인수합병 M&A 기업이 GM입니다. GM이라는 회사 안에 계열사가, 쉐보레라는 계열사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앞서 그 미국 차의 특징을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쉐보레도 미국 차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한국의 완성차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라는 자동차와 무조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죠. 현대 기아와 비교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차대의 강성, 어떤 뭐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철판의 두께감, 그로 인한 강성, 그리고 가장 제가 좀 높이 평가하는 건 원가 절감을 현대기아차처럼 살인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기본 그대로 자동차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돼. 원래 기본 그대로 만든 듯한 느낌. 그게 뭐냐면 자동차 하부를 떠보면 이 플로어 패널이 있고 트렁크 플로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쉐보레 차 같은 경우는 바닥 전체가 골고루, 되도록 골고루 이 순정 언더코팅, 방충 작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철판이 볼트로 쪼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구조용 접합제라고 해가지고 본드로 먼저 철판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용접한 데다가 실리콘을 칠하는 거예요. 자동차용 실리콘을. 그 전체적으로 이 세 개 다 자체가 강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도 마찬가지고 바닥 쪽은 실리콘을 두껍게 넓게 잘 칠해놔요. 비두도 굉장히 두껍게 잘 칠해놓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차 실리콘의 어떤 두께가 얇아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얇아지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거든요. 독일 차들 보시면 본네트 열어서 이 자동차 휠 하우스 위쪽에 이 쇼바가 꽂히는 부분 있죠? 이 쇼바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나? 이 쇼바 마운트 안쪽 부분이 이제 휠 하우스라는 부분인데 이 휠 하우스에서 인사이드 패널로 내려가는 차대까지도 쉐보레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두껍게 실링도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넓고 이 주름, 비드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실리콘 하나만 가지고 자동차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굳으면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강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원가 절감이 덜 돼 있는 거죠. 현대 기아차와 비교했을 때. 그죠? 그리고 소재가 동급의 경쟁차에 비해서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고급 소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장점이에요. 고급 소재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스틸 철강하고 비교해서 어떤 진동 개수라든지 아니면 같은 크기 대비 무게가 알루미늄이 훨씬 가볍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동차 부품으로서는 굉장히 고급 소재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비율이 잘 돼 있어요. 그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남성적으로 잘 돼 있고 주행을 했을 때 대륙을 횡단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넓은 땅덩어리의 자동차의 문화인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은
100km에서 120, 30km의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정말 좀 그 승차감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현대 기아보다. 예전에는 엔진도 좀 롱스트로크 엔진이 적용이 됐었고 기압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같이 현대 기아차와 똑같은 튜닝을 해놔도 기압이도 길고 롱스트로크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에 토크는 있는데 이게 짧은 기아로 툭툭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래그 레이싱에서는 사실 빛을 많이 못 봤었어요. 차도 좀 무겁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강성도 좀 가지고 있고요. 좀 묵직하고 좀 더 철판이 두꺼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강성? 이런 거 이제 충분히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경차를 가장 한국에서 먼저 시작한 게 대우잖아요. 대우가 이제 그 티코라는 경차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게 원래는 일본의 스즈키라는 회사에서 경차도 만들거든요. 지금도 스즈키는 경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차 중에 티코라는, 한국에서 티코라는 그게 그 플랫폼 그 라인 자체를 원래 효성그룹에 먼저 팔려고 했었어요. 효성 스즈키가, 효성이 스즈키라는 그룹하고 기술 협약을 맺었잖아요. 오토바이. 그래서 이륜차 브랜드다 보니까 스즈키가 먼저 이 효성이라는 그룹의 경차의 플랫폼, 경차의 어떤 그런 기술을 먼저 줬는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딸리다 보니까 대우가 그걸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대우가 가장 먼저 티코라는 걸 한국에 출시를 했고, 경차 시장에서 한국에서만큼은 이 GM 대우, 쉐보레가 가장 앞서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어떤 차대의 뭐 도찐 개찐이겠지만 차대 안전성이라든지 뭐 마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서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쉐보레 차의 특징이고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아요. 먼저 미국 차의 특징이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뭔가 생각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차를 만든다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안전성이라든지 환경 규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막 만든다, 요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부국이고 강대국이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새로 나왔어. 그럼 이거 붙여봐. 이번에 뭐 저거 한번 새로 나왔는데 그럴까? 그럼 이거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자, 경차를 타는 사람들,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SUV, 뭐 트럭, 지프차 이런 거를 타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거를 그냥 뚝딱뚝딱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비싸. 현대기아 대비해서 쉐보레 차가 2배가 비싸요. 부품 가격이. 약 1.5배에서 2.5배 정도 부품 가격이 비싸요. 사실은 이게 알루미늄의 비율이 사실 높아요. 쉐보레 차들 같은 경우가 경차 말고 준중형차서부터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동급의 현대기아 차보다 좀 더 높은 게 사실이에요. 너클암이라든지 로암, 그 다음에 쇼바 마운트에 들어가는 어떤 브라켓, 뭐 범퍼 레일 브라켓,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 팬 이런 부분에서도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너무 많고요. 부품 자체가 어셈블리로 나와요. 아세이로, 그냥 통짜로. 비싸. 이게 쉐보레 차는 수입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계적인 완성도가 높은 독일 차도 아니고 일본 차처럼 내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 차나 뭐 이탈리아 차처럼 명품의 이미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을 못 받는 수입차가 미국 차예요. 프랑스 차랑. 그런데 부품 가격이 독일 차랑 비슷해.
일본 차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빈정상하는 거예요. 한국을 놓고 대우차에서 시작이 돼서 쉐보레로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브랜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 생각만 하고 현대기아차랑 뭐 비슷비슷하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샀다가 부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빈정상하는 겁니다. 상당히 꼴같지 않게 굉장히 빈정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죠. 누가 알루미늄의 소재와 비싼 소재를 쓰면 차가 뭐 좋다라는 거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대중들이 타고 다녔을 때 굳이 대중들은 스포츠성이 뛰어난 준준형 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스포츠성이 뛰어나고 고급 소재를 아주 많이 쓴 그런 중형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게 좋지. 그렇게 따지면은 텅스텐, 알루미늄, 카본 뭐 이런 거 싹 다 뭐 스텐 이런 거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죠.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누가 뭐 그런 좋은 소재가 좋은지 누가 모르나요? 근데 대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쉐보레는 그냥 생각 없이 이거 좋으니까 이거 갖다 써. 저게 스틸 강철보다 더 좋아. 이게 이런 면에서 더 좋아. 단가는 비싼데 야 그냥 갖다 써. 뭐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뚝딱뚝딱. 그러니까 준준형 차를 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경차 타는 사람들의 상황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딱딱딱딱 붙여버리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지. 이게 특징이에요.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미션 아시죠? 대우차부터 시작해서 하이드로매틱 젠 1, 젠 2, 이번에 젠 3까지 나왔잖아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미션이 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몇 안 되는 쓰레기 미션 중에 하나가 이 쉐보레 GM에서 나오는 하이드로매틱 이 미션들이에요. 젠 3 같은 경우는 더 보완이 돼서 나왔겠지만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미션집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미션이 이렇게 약한 미션을 처음 봤다고. 하지만 고마워해요. 왜냐? 밥줄이니까. 와, 미션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진짜 쓰레기 곱하기 쓰레기 미션이 진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전에 현대파워텍 4단 미션이 유리 미션이었거든요. 현대파워텍 4단 미션이 오히려 낫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미션의 내구성 자체만 놓고 보는 것만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그 들어가는 밸브 바디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의 단가, 그 다음에 정비성, 내구성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짜 미션이 너무 약해요. 내구성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돼서 나오겠지만 정말 쓰레기 곱하기 쓰레기 미션이 진짜 쉐보레 미션. 그리고 이게 쉐보레가 미국 차잖아요. 정비성이 정말 거지 같아요. 진짜 볼트도 그냥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10mm, 뭐 12mm, 8mm, 뭐 14, 17, 뭐 18, 뭐 20, 24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저게 해야 뭐 육각 렌치. 얘네는 뭐 7mm, 11mm, 19mm, 별 앞놈, 별 순놈 희한해. 아무튼 진짜 무슨 변태들이에요, 변태들. 이게 유럽 차들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자기네들이 그걸 따라하는지 미국이 그걸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비성도 거지 같아요. 와, 약간 좀 한국에서만큼은 문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랑은 좀 안 맞는데 이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습니다. 쉐보레 차를 타시고 만족하시는 분들을 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 만들어요. 하지만 이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어떤 한국의 도로 상황,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쉐보레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고 콜벳이라는 어떤 상위 스포츠카에 슈퍼카를 준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인정을 그다지 못 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쉐보레가 아닐까. 뭐 여기까지가 쉐보레 차의 특징입니다.